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집합이라는 단원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집합이라는 단어는 과거에 여러분들의 선배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배웠고요. 근데 업그레이드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과과정이 개편이 됐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언제 집합을 배웠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접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집합이라는 단어니 어떻다? 생소하다 인 것이죠. 자, 생소한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되면 정복해야 돼. 그러면 그 생소한 단어 어떻게 정복할까? 자, 요거에서부터 좀 알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 단어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지 좀 알아보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얘기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집합의 개념을 이해하고 집합을 표현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이해한다. 두 번째. 세 번째, 집합의 연산을 한다. 세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집합이 뭔지 알아? 라고 가르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집합이 뭔지 알아? 라고 하는 순간 포함관계를 얘기하게 되고 그 관계의 활용 정점인 연산을 배우면서 이 단어를 끝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개를 우리가 섭렵하는 순간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래. 이 집합이라는 단원이 좀 성격이 좀 그지게. 더군다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소한 단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집합이라는 단원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네들이 갖고 있는 수학적 개념과 약속들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순으로 보시고요. 두 번째, 그 이후에 무엇을 하시냐?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념과 그 다음에 약속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를 여기서 풀긴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 이 전체에 해당하는 수학적 개념, 약속들을 이해, 숙지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나중에 문제를 푼다라는 게 우리 전법인 거야. 자,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 그들이 갖고 있는 수학적 개념과 약속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집합의 역사, 칸토어입니다. 자, 집합은 칸토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아, 칸토 아니야. 얼려먹는 초코과자 뭐 그런 거 아니야. 칸토어야. 물론 이제 칸토가 생각나죠. 그렇죠? 나 칸토 좋아하는데.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집합이라는 것은 칸토가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집합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 이 사람이 만들었던 건 뭐였냐면 무한대에 해당하는 것을 언급을 한 거야. 그런데 말이죠. 이것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느냐. 집합이라는 게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집합이라는 단어도 만든 거죠. 여기까지 언급했으니까 이런 거 살짝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자,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 중에서 힐베르트 호텔에 대한 거를 좀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거든. 이 힐베르트 호텔 딱 들어보잖아.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뭐 어려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어려운 느낌이 드는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연구하려고 하시겠죠. 공부하려고 하시겠죠. 근데 말이죠. 이 힐베르트 호텔이라는 건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무한대에 해당하는 내용. 그럼 잘 생각해봐. 자, 우리는 얘를 알고 싶은 거야? 얘를 알고 싶은 거야? 얘를 알고 싶은 거지. 그지? 근데 힐베르트 호텔은 뭐에 해당하는 거다? 얘에 해당하는 거다. 그럼 우리는 얘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배워진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듣고 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는 힐베르트 호텔 같은 거 해야 안 해? 안 해. 네. 칸토어의 개인적 역사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칸토어는 1845년에 태어나셔서 1918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독일 수학자고요. 그 다음에 교수직도 하셨습니다. 그때 얘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그 연구를 논문을 내서 수학협회에다가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봐봐봐. 이 사람이 이 무한대에 대한 걸 연구를 했는데 이 무한대는 그때 당시에 어떤 거였냐면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던 미지의 세계였어. 왜냐면 얘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다음에 그것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거든. 그런데 젊은 수학자가 이것에 대해서 도전했고, 그것에 논문을 내서 단단한 발표했으니까 어떤 거야? 많은 수학자들이 질투와 시기가 있으면서 권위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 미친놈이야! 미친 거야! 라고 매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칸토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미쳐버려. 그래서 미쳐갖고 정신병원에 들어가. 불쌍하죠. 그렇죠? 미쳤다 그러니까 미쳐버리네. 말 잘 듣는 건가?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얘가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친구, 데데킨트라고 있거든. 이 데데킨트의 극진한 보살핌에 의해서 정신병원에서 나오게 돼. 자, 이때 이 데데킨트 한 사람 얘기하려고 역사를 얘기한 거거든. 자, 봐봐봐. 얘하고 이런 관계면 둘이 어떤 관계야? 친한 관계겠죠. 그쵸? 굉장히 친한 관계일 거야. 근데 데데킨트도 뭐한 사람이야? 수학자인데 같이 이것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연구했느냐? 함수라는 그 단원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집합과 함수는 어떤 관계처럼 보여? 유기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과 과정을 보면 집합과 명제 다음에 따라오는 게 함수라는 단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을 살펴보시면 아십니다. 오케이? 그래서 집합과 함수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조금 더 나은 이해도를 갖게 되실 겁니다. 이해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가 이제 역사를 한 이유인데, 이왕 얘기한 거니까 우리 끝까지 좀 할까? 오케이. 자, 끝까지 얘 얘기 좀 해보자. 자, 칸토가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했냐. 다시 한번 무한대에 대해서 도전하게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수학적 협회에다 냈겠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 수학회에서 너 미친놈? 그래.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되면 다시 정신병원에 들어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다시 보살피게 되고요. 다시 한번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수학협회하고 인연을 끊기고 어디로 가냐면 스위스로 넘어가. 중립국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엄청나게 괴로운 일들이 있었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서 활동했었던 사람인데 20세기 초에 뭐 있었는 줄 알아? 1차 세계대전이 있었거든. 전쟁이 있었거든. 그런데 얘는 뭐 집도 절도 없었을 거 아니야. 실업자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길거리에서 거지 생활도 하고 그래. 그러면서 스위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위스에서 누굴 만나냐면 미국에서 건너온 수학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 수학자들한테 자기의 지식을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미국 가서 수학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자, 이게 칸토의 스토리야. 자, 칸토 불쌍하죠? 그렇죠? 권위 의식과 그 다음에 질투와 시기에 의해서 이 위대한 업적이 무시되어졌으니까. 그치? 그래서 칸토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수학의 본질은 자유함에 있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쵸? 수학의 본질은 자유함에 있다. 멋있는 얘기 아니니? 그치? 자, 한 맺힌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역사를 뒤로 하고 본격적으로 집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입니다. 자, 집합은 첫 번째 집합과 원소의 정의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집합! 정의가 무엇이냐? 집합의 정의는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원소. 원소의 정의는 무엇이냐? 집합을 구성하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집합과 원소의 정의래. 그러면 이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를 풀 건데, 문제를 보니까 뭡니까? 집합인 것을 골라라! 라고 했죠. 그럼 집합이 뭐라 그랬어?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했죠. 그러면 그것들이 분명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되겠네? 1번 봅시다. 자,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입니다. 얼마나 잘해야지 수학을 잘하는 거야? 90점? 100점? 분명하지 않죠. 자, 분명하지 않으니까 얘는 집합이야, 집합이 아니야? 아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서울에서 가까운 도시들의 모임, 얘는 집합일까?
얼마나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수원? 모르죠.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집합이 아니겠네요. 자, 그러면 3번입니다. 5에 가까운 수들의 모임입니다. 야, 서울에서 가까우나 5에 가까우나 분명하지 않아. 분명하지 않아. 그렇다니까 얘도 집합이 아니죠. 자, 다음 겁니다. 젊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얼마나 젊어야 돼? 100세 시대인데. 70? 몰라. 분명하지 않아. 자, 그러면 다음에 3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3 이하의 자연수. 분명합니까? 분명하죠. 자, 그러면 집합. 얘가 집합이겠네. 그지? 3 이하의 자연수 뭐니? 1, 2, 3? 그지? 1, 2, 3.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집합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 분명한 대상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느냐? 원소라고 하게 됩니다. 이해되죠? 얘가 원소, 얘가 집합인 것입니다. 이게 집합과 원소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배울 필요가 있냐면 집합의 표현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집합의 표현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원소나열법이 있고요. 두 번째 조건제시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원소나열법부터 좀 배워볼 필요가 있겠죠? 원소나열법입니다. 자, 원소나열법은 집합기호 중괄호 안에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걸 갖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3이하의 자연수입니다. 3이하의 자연수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중괄호를 써. 그리고 3이하의 자연수 1, 2, 3을요. 중괄호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봤더니 얘가 1, 2, 3인지 123인지 헷갈리죠. 그래서 그 원소들을 나누기 위해서 이 중간에다 뭘 집어넣기로 약속하냐면 컴마. 뭘 집어넣기로 하냐면 컴마를 집어넣어서 원소들을 나누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원소 나열법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하나 갖고 좀 예지가 좀 그럴 테니까 요것도 좀 보도록 하자. 자, 남자들의 모임입니다. 남자들의 모임. 집합일까요? 집합이죠. 네? 아, 좀 딴 생각 좀 하지 마. 아이씨, 세상이 그래갖고, 아이씨. 그러지 말고. 자, 남자들의 모임. 명확하죠. 그지? 상식적으로 가. 그지? 그러면 얘는 또 역시 뭘로 나타낼 수 있어?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중괄호 표시하시고요. 남자 누가 있겠어? 수호 있죠? 누가 있겠어? 철수 있죠? 누가 있겠어? 철수 있으면 찰수도 있죠? 찰수 있으면 누구도 있어? 칠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수많은 남자들이 있겠지. 근데 그것도 다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다 쓸 수 없을 때는 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자, 이해되죠? 다 쓸 수 없을 땐 땡땡땡 하면서 쓰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원소나열법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입니다. 자, 이 정도만 알면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요거 살짝 보도록 할까요? 자, 얘 뭐니? 1,2라는 순서쌍이죠. 그렇죠? 얘 뭐니? 2,2라는 순서쌍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순서쌍일 때 얘네들은 같아? 아니죠. 다르죠. 그렇죠? 이들의 위치가 달라지면 순서쌍은 다릅니다. 그런데 원소나열법에서는 얘네들의 원소를 순서를 달리 써도 어떡하냐?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야, 남자들 이거 순서 바꾼다 해갖고 뭐 문제 되겠어?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소나열법은 기본적인 형태는 이러하되 그들이 갖고 있는 것에서 땡땡땡은 생략을 하는 형태.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도 되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조건제시법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조건제시법입니다. 자, 조건제시법은 뭐 이렇게 돼 있네. A는 중괄호 이렇게 쳤고요. 여기 막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막대기를 우리는 뭐라 그러면 바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는다고? 바. 그 다음에 그 바를 기준점으로 이쪽과 이쪽의 원소하고 조건의 꼴로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 그지? 살펴보자. 자, 일단은 막대기를 쳐. 그리고 이쪽과 이쪽에다가 뭘 하냐면 원소와 조건을 달라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조건이라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이 원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성질을
문장이나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봐봐봐. 1, 2, 3이 갖고 있는 공통적 성질이 뭐야? 3 이하의 자연수가 공통된 성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3 이하의 자연수라고 적습니다. 이쪽에다가. 적고 난 다음에 중괄호를 치면 1순위 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 원소를 적는데 생각해봐. 얘네를 똑같이 원소 동일하게 들어간다면 얘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원소를 쓸 때 어떤 원소를 쓰냐면 얘네들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미지수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지수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 x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x를 여기다 넣게 되고요. 그 x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얘기해서 여기다 x를 다시 한번 쓰면서 x는 무엇이다? 3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봐봐봐. x는 3 이하의 자연수를 원소로 한다. 그러면 뭐야? 1, 2, 3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형태가 되어지시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갖고 우리가 3 이하의 자연수를 조건제시법으로 좀 살펴봤는데 봐봐봐. 얘가 편하겠어? 얘가 편하겠어? 얘가 편하죠. 그런데 얘가 태어났잖아. 왜 태어났을 것 같아?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봐봐봐. 우리는 지금 얘네들이 남자들의 모임이라는 걸 알아. 근데 지나가던 아저씨가 어떻게 했느냐. 이걸 못 본 거야. 근데 이걸 봤네? 이걸 봤더니 뭐야? 이거 뭐야? 수들의 모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뭔지 모르는 거야.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얘네 땡땡땡땡 돼 있으니까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든 거냐면 조건제시법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얘네들의 공통된 성질을 어떻게 한다? 바라는 거 뒤에다가 쓰기로 한 거죠. 그럼 얘네들의 공통된 성질이 뭐야? 남자가 공통된 성질이죠. 그리고 이 원소들을 대표적으로 가질 수 있는 미지수를 여기다가 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미지수가 어떤 형태인지를 알기 위해서 x는 남자라고 쓰시는 순간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게 되겠습니다. 자, 얘가 조건제시법이야. 그러면 조건제시법 여러분들 기본 형태 아시겠죠? 그죠? 자, 좀 깊은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을 그림으로 통해 되는 방법입니다. 자, 얘를 기준점으로 해갖고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이라는 거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 이런 얘기 잠깐 해볼까? 벤 다이어그램은 존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벤이라고 했고요. 다이어그램은 뭘 얘기하냐면 그림을 얘기해. 벤이 만든 그림이다 라는 뜻이죠. 근데 그 그림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동그라미를 만들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 원소를 집어넣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 2, 3 이렇게요. 자, 그러면 봐봐봐. 자, 얘하고 원소가 있는데 아까 전처럼 얘가 10인지 1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여기다가 컴마를 집어넣고 싶겠지. 그런데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컴마를 집어넣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컴마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얘네 자체를 뭘로 보냐면 원소로 인지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런 식으로 두도록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걸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 보도록 할까요? 동그라미 하나 치겠죠? 수호 쓰겠죠? 철수 쓰겠죠? 찰수 쓰겠죠? 근데 다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렇다는 건 뭐야? 집합으로 표현하는 것은 얘가 어떻다? 효율적이지 않다 입니다.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은 언제 씁니까? 필요도 없는 걸 왜 가르칩니까? 얘는 연산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연산 때 쓰는 걸로 밀어두도록 하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원소나이법과 조건제시법에 해당하는 연습이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예제를 좀 풀어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내용을 좀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까요? 예제 2번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괄호가 이렇게 있네요. 그쵸? 그런 다음에 땡땡땡 있는 원소 나열법입니다. 자, 이것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전 한번 해보시죠. 도전! 여러분들 풀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조건제시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중괄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발을 쓴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원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성질을 써야 되는데 딱 보아하니 연수. 자연수가 그들의 성질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수라고 이렇게 쓰실 거고요. 여기는 이 원소를 대신할 수 있는 미지수 X를 쓰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얘가 뭔지 정확하게 말해야 되니까 그 X가 무엇이다 라고 써주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X바, X는 자연수. 하는 순간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3번입니다. 자, 3번은 이 두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틀린 문제. 봐봐봐. 자, 니네 8의 약수 얼마니? 1, 2, 4, 8. 알고 있죠? 그쵸? 이게 8의 약수라고 알고 있죠.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야. 자, 8의 약수는 뭐도 있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도 있어. 니네가 약수라는 것은 언제 배웠냐면 초등학교 때 제일 처음에 배웠거든? 그때는 정수를 배우지 않았죠. 그쵸? 근데 중학교 올라와서 우리는 정수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수나 배수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서 얘기를 해야 되냐? 정수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의 약수는 이렇게 8개를 언급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교과서에서 숱하게 많은 실수를 합니다. 8의 약수는 이렇게 4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종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8의 약수는 원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선생님이 이거야! 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따라가. 이거야! 라고 하면 정확하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시험은 채점자가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배운 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국가고시는 뭐 어떡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국가고시, 수능에서는 그런 실수 안 하죠. 교수가 하는 건데 그런 실수 하겠어. 그래서 만약에 1, 2, 4, 8을 언급하고 싶으면 여기에 양의 약수다라고 첨가를 해줘. 자, 이해되시죠? 다만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오류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교과서 위주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합시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교과서대로 풀어본다 그러면 두 집합 A를 B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는데 A부터 하도록 하죠. 자, A라는 집합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서 중괄호 칠 거고요. 그린 다음에 X는 8의 약수인데 8의 약수는 1, 2, 4, 8이라고 했으니까 그 X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A라는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엔 B집합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마마 이상하다. EX라는 게 있네요. 자, 이건 뭘 하라는 걸까? 이걸 하라는 거야. 봐봐. X라는 거는 1, 2, 4, 8이죠. 그쵸? 근데 그 원소의 형태는 어떤 꼴이냐면 EX라는 꼴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1, 2, 4, 8을 2배에서 원소로 나타내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2, 4, 8, 16이 들어가게 되죠. 자, 이게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얘를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내가 아까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집합과 함수는 어떤 관계? 유기적인 관계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유기적인 관계가 여기서 나와. 어디서?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에서 그들의 관계가 함수의 관계와 사뭇 비슷합니다. 자, 내가 만약에 정역을 1, 2, 4, 8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펑션 fx를 ex라고 언급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뭐가 돼? 2가 되죠. 얘가 여기 들어가는 순간 뭐가 돼? 4가 되죠. 얘가 여기 들어가는 순간 뭐가 돼? 8이 되고요. 얘가 여기 들어가는 순간 뭐가 돼? 16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조건제시법의 구조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어떻게 봐? 얘네들을 정역으로 보는 거야. x는 8에 약수하는 순간 1, 2, 4, 8을 정역으로 봐. 그런데 얘네들을 펑션으로 보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고 곧바로 언급한다면 걔네들이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해되지? 그러면 니네가 이런 문제를 봤다고 치자. 2x 대신에 x의 제곱이야. 그러면 펑션이 뭐라는 거야? x의 제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 집어넣고 그대로 얘기하면 뭐가 돼? 1, 두 번째 4, 세 번째 16, 그리고 64. 이렇게 되면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우리는 그들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소나열법을, 조건제시법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디로 갈까? 그 다음 내용 가도록 할까? 4번입니다. 자, 4번 보니까 어떤 거야? 어이구, 조건제시법이네. 그 조건제시법을 어떻게 해?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라고 하네. 자,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도전. 여러분들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원소나열법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일단 정가로 칠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 형태를 나타내면 되는데 얘네가 뭘 나타내래?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나타내야겠죠. 그렇죠? 그 형태는 순서상으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소를 나타내더라도 이런 걸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가? 그런가? 그러면 맞아. 자, 여기에는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이렇게 돼 있는 성질을 넣어야 되는데 x하고 y는 연수, 자연수고요. 자연수들의 합이 3 이하인 x, y를 나타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말이야, 나는 여기서 정역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자. 자, x가 1이면 y가 1인 순간 3보다 작니? 되죠. 얘가 2면 얘가 1이면 되니? 되죠. 자, 얘가 1이고 얘가 2면 되니? 되지. 그러면 다른 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얘네들만이 이것들을 만족하는 x와 y인 거죠. 그 x하고 y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언급하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되겠네요. 1,1 하고 난 다음에 2,1 쓰되 그들의 원소를 나눠주기서 컴마, 그리고 컴마 하고 난 다음에 1,2 라고 쓰시면 얘네들을 정확하게 표시한 게 되겠습니다. 자, 물론 조금만 연습을 더 한다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2x, y 이렇게 하면 니네 뭐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얘네들 퐁당 집어넣어서 언급되어지는 2,1 그리고 4,1 그리고 2,2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정확하게 그들이 섭렵되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원소나열법 그리고 조건제시법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 했으니까 다음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다음 내용입니다. 집합의 종류입니다. 자, 집합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내지는데 첫 번째가 유한집합, 두 번째가 무한집합입니다. 자, 유한집합 뭐 이름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거 있어? 있죠. 그죠? 자,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한집합은 그거의 반대니까 뭐겠어?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인 집합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얘네들도 좀 배워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공집합이라는 게 있거든. 이 공집합이 뭔 줄 알아? 이거야.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것을 기호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하네요. 뭐라고?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지으면 얘를 공집합이라고 얘기한다고.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 봐봐봐. 자, 얘는 원소 나열법이지. 충가로 했으니까.
근데 중괄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원소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뭔 거야? 공집합인 거죠.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때 자, 그럼 좀 물어볼까? 야, 공집합은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올 것 같아? 유한집합입니다. 자, 원소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원소가 유한한 거지. 그치? 유한하잖아. 무한으로 가지 않잖아. 그쵸? 없는 거 딱 멈춰 있잖아. 유한계이기 때문에 유한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다음인 NA 요건 뭘까? 요 기호는요. 이런 겁니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써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여기 N이라는 게 뭔지 알아? 넘버야. 그래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언급해 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제 5번을 보더라도 이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집합 A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원소의 개수 몇 개야? 3개네. 그지? 어렵지 않은 거. 그러면 이번엔 보자. 자, 이번에는 집합 A가 무한도전 멤버라고 하네요. 야, 무한도전 멤버 몇 명이냐? 요즘에 5명이야, 6명이야? 잘 모르겠다. 뭐가 됐든 6명이라고 한다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야? 당연히 6이겠죠. 그쵸? 그게 아니야. 이게 틀렸네. 자, 봐봐봐. 자, 얘는 뭐야? 원소나열법이야. 자, 여기 바가 없죠. 그쵸? 바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괄호만 돼 있고 이 사이에 뭐가 없냐면 컴마가 없어. 그렇다는 건 중괄호로 일단 있고 바가 없으니까 원소 나열법이 돼. 컴마가 없으니까 무한! 도전! 멤버 자체가 원소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1인 거야. 약간의 낚시질이었습니다. 그 낚시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다뤄야 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집합과 집합의 상관관계 두 번째 테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했고요. 알죠? 네가 최고야.